실업률은 그렇게 실직자도 있지만 구직자 기여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가 되고 있어요. 이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경기가 나쁜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업은 내러티브와 넘버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AI는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아직도 내러티브가 주도하는 기업들과 실적이 증명되는 기업들이 섞여 있는 단계예요. 지금 이번에 제가 50%를 사라. 떨어지면 한 번 더 사는 건데 지금 바닥 정도도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수급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샤메 지표가 문제가 됐었죠. 샤메 지표라고 저희는 말하는데 어쨌든 뭐 표기에 된 대로 부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올라온 게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요 경제 지표는 여전히 매우 좋아 보인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포춘지와 인터뷰에서. 그다음에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말하기를 7월 실업률 상승은 고용 감소보다는 노동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허리케인 베릴이 일시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일시적인 허리케인 영향이라는 거 외에 지금의 실업률 지표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최근 2년 6개월 동안의 3지표하고 실업률 유형별 기여도를 조금 나눠서 자세히 보면 전체 실업 대상자들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일시 해고된 실직자와 비일시,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해고된 거죠. 원래는 실업률이라는 건 요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게 실업률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면요, 실직자가 확 늘어납니다. 실직자 기여도가 확 늘어나요. 실업률은 그렇게 실직자도 있지만 구직자,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가 없어도 그것도 실업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직자의 영향도 있는데 예전에는 다 어땠냐면 이 신규 구직자, 재구직자 영향은 작았어요. 옛날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직자 기여도는 아주 낮습니다. 옛날 과거의 경기 침체는. 뭐가 다 차지해요? 실직자 기여도가 이렇게 높아요. 당연하죠. 잘린 사람들, 실직자들이 많아서 실업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가 되고 있어요. 실직자 기여도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안 변해요. 보시면 23년도, 24년도 실직자 기여도는 그대로인데 뭐가 올라가요? 구직자 기여도가 올라갑니다. 과거하고는 다른 행태, 반대 행태예요. 예전에는 실직자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지금은 구직자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국경을 넘어오는, 물밀듯이 넘어오는 이민의 세력들이라고 그랬죠. 이민자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처럼 구직자에 의한 실업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미국만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실업률 정도를 계산하는 신규 실업자 관련된 숫자도 예전에 10만이 이제 안 맞다. 그 적정 밴드를 20만으로 정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업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직자 중에서 이 구직자 기여도가 높죠? 구직자의 많은 부분을 이민이 차지했을 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초과저축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 나오는 미국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일을 찾아 나오는 초과저축 소진에 의한 구직자 증가. 이것도 경기가 나쁜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초과저축 쓰던 거를 다 써서 이제는,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먼저 한계가 왔었어야죠. 근데 코로나 때 워낙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을 버텼던 거예요. 초과저축이 이렇게 넘쳤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게 다 떨어졌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은 여러분을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침체의 기준, 실업률은 3룰이 과거처럼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본인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고용 감소보다는 노동력 확대 때문에 일어난 걸로 본다라고 말한 게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 AI 관련된 실망감으로 이렇게 패닉이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빅텍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아니다. 사실은 이 패닉장이 오지 않았으면 이 내러티브 넘버스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조금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뭐냐면 AI 주식, AI 그 트렌드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시대가 그랬고 전기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변화시킨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주가를 올렸다가 버블이 붕괴되고 다시 주가를 올려놨는지를 풀리 저는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이번 인공지능에 대한 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지거나 어떤 기업의 그런 부분이 달라지겠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링적으로 말하자면 이 다모다란 교수가 내놓은 Narrative and Numbers라는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기업은 내러티브와 넘버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초기에는 내러티브만이 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갑니다. 얘기만 있는 거예요. 꿈만 있는 거예요. 비전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내러티브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2018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 20년 이전에 주가가 이렇게 높았는데 이 PR이라는 거는 가격 대비 실적 대비 주가잖아요. 실적은 하나도 이게 실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하늘색 선이 실적이 없어.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높아. 왜 그랬냐? 내러티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내러티브?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야. 우린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데이터 회사야. 우리는 컨텐츠 회사야. 우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회사야. 이 내러티브가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못 됩니다. 어느 시기가 오면, 보시면, 어느 시기가 오면 이제 내러티브는 점점점 사라지고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만 살아남는 시기가 와요. 처음에는 내러티브만 있지만 두 번째 구간에서는 내러티브와 실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내러티브가 강력하게 살아있어야 주가가 안 죽습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는 내러티브보다는 실적이 반드시 뒷받침하고 증명돼야 합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실적도 떨어지고 내러티브도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테슬라가 내러티브만 있는 걸로도 충분히 주가가, 보세요. EPS가 이렇게 낮습니다. 실적이 낮지만 주가가 이렇게 높아요. 하지만 어느 시기를 넘어가면서는 EPS가 올라가야만 주가가 유지되는 구간이 오는 건데 테슬라는 그걸 달성했던 겁니다. 실제 실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어디에 와 있냐? 실적조차도 나빠지는데 내러티브는 아직 살아있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죠. 무슨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나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로봇 택시 얘기를 해요. 휴머노이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 회사야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또다시 내러티브 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내러티브가 먹히면, 지금 먹히니까 이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먹히면 주가는 올라가거나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또 반드시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이때 내러티브만 남아있으면 주가는 개박살나는 거죠. 짧게 말하면 내러티브 앤 넘버스입니다. 기업은 내러티브로 시작해서 넘버스로 끝나는 거죠. 언제나 넘버스만 봐서는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숫자는 50%만 말해줘요. 이 50%의 숫자에 그 보이지 않는 50%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투자에 성공하게 합니다. 그게 내러티브가 그 기업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느냐예요. 내러티브를 읽을 수 있다면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걸 보고 투자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데 왜 투자를 해? 실적이 나와야만 투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투자의 범위도 좁아지지만 아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만 투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투자하기 싫겠죠. 왜? 숫자에 비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싸다고 느끼지 못할 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높아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설프게 실적 얘기하고 재무제표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투자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 이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다 중요하게 여기 보시면 성장의 초기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시기와 그 다음에 EPS가 앞서는 시기와 그 다음에 후퇴기를 판별할 수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엔비디아는 어쩌냐? 엔비디아는 내러티브가 끝나고 이제 EPS가 증명하는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로 말하자면 이미 이 시기에 들어간 거죠, 이제. 세 번째 시기. 엔비디아는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면 뻥 뜁니다. 주가가. 테슬라는 실적 발표하면 빠집니다. 내러티브 시대에 혹은 실적이 안 나올 때. 지금 요즘은 어때요? 요즘 보시면. 요즘은 실적 발표하면 빠집니다. 계속. 주가 빠지는 거 보시죠. 종가로. 내려옵니다, 이제. 예. 앞으로는 바뀌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면 어때요? 뻥뻥 뛰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요 시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요 시기. 이제 내러티브보다 실적이 더 중요한 시기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AI 주식들이 다 이런 상태냐? 아니요. AI는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아직도 내러티브가 주도하는 기업들과 실적이 증명되는 기업들이 섞여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빅텍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빅텍의 실적을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아까 앞부분에서 말할 때 빅텍이 포지션에 의해서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잖아요. 이거에도 빅텍이 떨어지고 이걸 해도 빅텍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실적이 나빠서는 아닙니다. 보시면 매출 대비 캐펙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빅텍의 실적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FCF. 이게 뭐냐면 프리캐시 플로우라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비용, 써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거 다 빼고 갖고 있는 현금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이 기업들의, 특히 성장 기업은 이 FCF가 그 기업의 저력입니다. 내공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메타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캐펙스와 FCF의 비율이 어때요? 과거 20년, 21년보다 비슷합니다. 지금 갑자기 인공지능 투자해가지고 현금 없어지면서 투자만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다. 보시면 여전히 이전의 FCF를 유지하고 있어요. 캐펙스와 FCF가 여유 있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매출에 비해서 유무형 상각비, 그 다음에 이 유무형 상각비라는 게 뭐냐면 자본 지출만 들어가가지고 까먹기만 하고 있는 것들. 아직 실적은 안 나오는 거. 이익은 안 된 것들이 쌓여 있으면 유무형 상각비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FCF에 비해서 얘가 커져가지고 확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어떤 상태냐면 아주 안정적인 상태. FCF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IT 버블 때 닷컴 버블은 뭐가 문제였냐면 FCF는 없는데 캐펙스만 계속되고 있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버블이 붕괴하는 거예요. 벌지는 못하면서 캐펙스가 쫙 올라갑니다. FCF와 캐펙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확 캐펙스만 남아서 FCF가 없기 때문에 이 비율적으로는 그 잉여현금을 캐펙스를 갖고 잉여현금으로 나눴을 때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버블이 붕괴됩니다. 그게 IT 버블이에요. 지금 얘네는 어때요? 여유가 만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우리는 예전에 닷컴 버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만, 수요가 있을 때만 자본 지출한다. 아주 똑똑하게, 지능적으로 영리하게 자본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하거든요. 우리는 경험해봤다 이 얘기예요. 돈이 안 나올 곳에는 안 는다. 우리는 잘 조절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다음 분기에는 이번 분기보다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전혀 내러티브도 깨지지 않았고 넘버스에 있어서도 깨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대신 뭘 봐야 될 시기예요? 내러티브를 봐야 할 시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다 투자하시면 돼요? 나중에 내러티브는 있지만 나중에 증명될 꿈을 먹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자본 지출, 이 빅텍들이 하는 자본 지출에 의해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을 투자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실적 장세니까. 그러면 꿈을 먹는 주식이 아닌 쪽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의 경기 침체는 지금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2018년, 19년의 경기 침체는요, 똑같이 실업률이 낮아져요. 보시면 실업률이 높아진 거죠. 고용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동시에 뭐가 나타났냐면 ISM 제조업 지수도 몇 분기 거쳐서 내려오고 있고 신규 주문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어떻게? 실업률이 나쁠 때 얘네들도 이미 꺾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같이 나타날 때 실업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호프라는 지표는 뭐냐면 침체가 온다면 HOPE 순서로 나타난다. 제일 먼저 하우징 지표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뉴 오더, 신규 주문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프로핏, 기업의 이익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플로이먼트, 실업률이 나타난다. 그래서 실업률은 최고 후행 지표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왜 두려워하냐면 실업률 지표가 나빠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왜? 다 나빠지고 끝에 나타나니까. 최고 후행 지표니까. 이때서 연준이 내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 지표 낮아지니까 7월 달에 내렸어야 됐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항상 나빠져 왔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규 주문과 ISM 제조업 지수가 살아있어. 당장 7월달 ISM 제조업 지수 올라갔어. 신규 주문 증가했어. 고용만 나빠졌어. 이전하고 다르게 같이 안 움직이고 있어. 몰려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순환 침체예요.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예전에는 같이 망가지고 같이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 하도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돈을 많이 풀으면 제조업도 죽고 서비스업도 좋아야지 왜 따로 움직이냐. 돈을 많이 풀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라는 그런 폐쇄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하느냐고 제조업체에 관련된 일시적인 재고 증가 효과가 확 나타났었다가 갑자기 이제 풀리니까 이제 더 이상 과다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과다하게 많이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과다 재고, 과잉 재고가 해소되는 동안 먼저 제조업 침체가 먼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게 2022년 말부터 23년도 초, 특히 23년도 초에 삼성전자 감산 선언, 디램 반도체 바닥, 이 얘기가 제조업 바닥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코로나 때 노트북 많이 팔리고 이 카메라 많이 팔리고 뭐 컴퓨터 많이 팔리니까 과다하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코로나 샥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놨네? 과잉, 재고 쌓이고 이래서 2023년도 초까지 반도체 완전 아살이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미 제조업 바닥은 침체는 왔어. 지금 어때? 지금 계속 디램 더 만들어 지금. 지금 호황이래 또 갑자기. 제조업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중. 그럼 이제 그거 말고 코로나 때 서비스업이 고파가지고 서비스업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서비스에 목말라 있다가 코로나 풀리니까 막 서비스를 소비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침체가 안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서비스에 대해서도 줄이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를 이어서 사이를 두고 서비스업 침체가 온다라고 말했던 게 제가 말했던 순환점 침체예요. 순환 침체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GDP는 전혀 굴하지 않아요. GDP 이번에도 얼마 나왔죠? GDP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와 보면은 2.9%입니다. 2.9%. GDP가 죽지를 않아. 원래는 어땠어요? 원래는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제조업이 망가질 때 서비스업도 망가지기 때문에 GDP 망가지는 게 맞는데 제조업이 살아있고 먼저 죽었다가 일어나고 있고 서비스업은 뒤늦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GDP는 완전 박살나지는 않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표가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순환 침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나빠지는 걸 보고 바짝 졸지 마라. 나빠지긴 하는데 침체로 가지는 않아 라고 제가 말했던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왜? 지금 이 모든 걸 지탱하고 있는 건 미국의 정부 지출입니다. 원래는 다 주고 나자빠졌어야 되는데 돈을 푼 다음에 실제로 그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그 개인들의 초과 저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정부가 돈을 풀면서 계속해서 면제를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일으키고 특히 뭘 하고 있어요? 리쇼어링.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나라만 몇 개 나라인지 몰라. 몇 개 회사인지 몰라. 어마어마한 삼성전자, 현대차, TSMC 뭐 난리치고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그게 다 뭘로 나타나요? 제조업 건설 투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의 끝은 제조업 건설 투자가 죽으면 에너지가 떨어진 거라서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야. 근데 이 지표가 어때요? 7월 지표가 최근에 발표한 7월 지표가 플러스. 아직도 증가하고 있어. 증가율은 전달보단 줄었어. 하지만 이전 때보다는 아직도 높아요. 아직도 끝은 보이지는 않아. 중요한 데이터. 살아있다. 두 번째. 이거 빛입니다. 제가 침체가 오려면 한 3개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부채 사이클, 신용 사이클, 그 다음에 재고 사이클. 이런 사이클 중에 부채로 보면 지금 부채 정도 어떻게 돼요? 날짜가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일, 60일, 90일 연체, 120일 연체가 어때요? 지금 상태가. 이때보다 많이 적어요. 제가 미국은 개인하고 회사의 부채율은 낮다 그랬죠. 역사상 최저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오직 빚이 많은 건 정부밖에 없다고 말했죠. 부채로 인한 침체는 오지 않을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세 번째, 서비스 지수, 서비스 ISM 지수 어때요? 살아나고 있죠, 그죠? 네, 서비스 지수, ISM 지수 어저께인가 발표 났잖아요. 그 다음에 GDP 2.9% 성장하는데 침체? 그거 조금 아니죠. 네. 그럼 그렇게 보면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으로 인해서 빠졌던 과거 주식시장을 한번 이제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8년에 롱텀 캐피탈, 87년 블랙 먼데이, 2018년 숏 빅스는 뭐냐면,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어떤 거였냐면은, 워낙 빅스가 지금처럼, 얼마 전에 올해 상반기처럼 아주 낮게 유지가 되는 바람에, 이 변동성 지수를 매도하는 게 그 당시 유형이었어요. 그게 너무나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청산되면서 2018년도 1월 달까지 장이 짱 좋았거든요. 진짜 좋았거든요. 2월 달에 갑자기 지금 요즘처럼 그렇게 폭락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레버리지 사용하는 ETF는 3개가 하루 만에 상장 폐지됐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레버리지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역회전에 한번 걸리면 하루 만에 상장 폐지당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당주, 커버드 콜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지금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하루 만에 자기 원금의 딱 10%가 남습니다. 90%가 날라가. 왜? 3배로 레버리지를 쓴 거니까. 30% 하락하면 하루 만에 90% 하락합니다. 종목이 30% 하락하면 당일날 90% 하락해. 왜? 3배 레버리지니까.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 딱 남아.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걸로 하면 되지만 원금이 100만 원인 거하고 내가 1,000만 원어치 사놨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지금 평가 금액만 100만 원인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실제 원금이 100만 원인 사람은 이 100만 원으로 몇 배를 벌어야 1,000만 원이 됩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주식을 사놨는데 지금 평가 금액 1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얘가 제정신인 저희처럼 업종을 사놨다든지 아주 우량주를 사놨다든지 지수를 사놨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면
100만 원 평가 금액이 200만 원 됐고 3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뭔가 C를 키울 수 있는 게 있어야 올라오죠. 레버리지는 어떻다 그랬죠? 원금 자체가 사라집니다. 모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어땠나 봤더니 한 달 내지 2달 정도 걸려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전에는 쌍바닥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제가 우리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 얘기 나누는 사람들에게 50%를 사라. 만약에 100만 원을 추가 투자할 거면 50만 원을 먼저 사라. 그 다음에 50만 원 남겨놓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지금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한 번 더 사는 건데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꼭 바닥을 기다려야 될지. 맥시멈은 지금 바닥 정도도 한번 기다려 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라. 앞으로 한 달 동안 조정해도. 이게 뭐 펀더멘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못 올라가? 이거 뭐 장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침체네. 이런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아주 대단한 사례들이 나중에 수급 문제였다는 게 다 밝혀진 사안들도 한 달, 2달 동안 이렇게 조정하고도 다 올라갔어요. 쌍바닥 나오고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또 바닥 나왔다고 한 달 끌었다고 끌탕하지 마시고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게 변화되려면 좀 기다려야 되니까 지켜볼 관전 포인트를 가지셔야 되겠죠. 자,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3가지 정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3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급반등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1번 8월, 그러니까 9월달 들어가서 8월달 지표가 9월달 하반기에 나옵니다. 9월 6일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9월달에 8월 지표가 지금 지표를 다 뒤집는 게 나오면 사람들의 심리가 싹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실업률이 9월 6일날 딱 나왔는데 4.3이 아니라 다시 4.0, 4.1로 뚝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아니었네. 3 누리고 4 누리고 문제없네. 이렇게 되면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실업지표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위기를 느끼는 그 컨센서스를 바꿔줄 수 있는, 이거를 우리는 센티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장이 수급으로 빠진 거라 심리가 바뀌어야 올라갑니다. 왜? 펀더멘털은 바뀔 수가 없어. 펀더멘털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바꿔주려면 이 2가지가 주요합니다. 지표가 바뀌든지. 두 번째, 지금까지 보니까 예전에 툼에 나오고 나서 이런 수급으로 빠지고 나서는 대부분 다 뭐가 했냐면 연준이 금리 내려줬을 때 바짝 올라가 버렸어요. 다시 쑥 올라가 버려요. 둘 다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을 때 주가가 빨리 V자 반등을 하게 됩니다. 통화 정책의 전격적인 변화를 시사하면 곧바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내에. 세 번째는 8월 말쯤 있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 모든 흐름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또 다른 기대와 또 다른 확신을 주는 서프라이즈를 강력하게, 지금도 너무 기대가 높아서 못 맞히는데 이걸 넘어서는, 지금까지 2번 있었던 2번처럼 아주 서프라이즈가 터져버리면 시장 자체를 살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이 수급이 풀리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 N달러 관련된 엔테리 트레이드는 다 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어느 정도 되냐면 어떤 자료를 보면 한 60% 청산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0%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8만 계약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 3만 계약 남았습니다. 18만 계약이었던 아까 N숏, 그러니까 엔화 매도 포지션, 옵션 그 거래가 18만 계약까지 가했던 게 3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 폭락시킬 만한 그런 힘은 아직 이렇게 이제 청산은 됐어요. 하지만 뭐가 있느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아지는, N달러 강세하는 이런 어떤 그런 사건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보다 더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엔화 강세를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은요, 부채 비율이,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이 260%예요. 일본이 쓰는 전체 예산만큼 지네가 발행한 책 국채 이자가 나갑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정말 상상 초월하는 빚체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그 빚이 확 늘어납니다. 일본 감당이 안 돼. 가라앉아. 그냥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금리를 마음껏 올리지 못해요. 엔화 또 강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엔화가 강세가 되면 지금은 강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엔화 강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본은 수출 국가고 엔화 약세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2013년, 12년, 13년, 14년 아베노믹스 1, 2 다 중심이 뭐냐면 엔 약세를 만들어서 일본의 경제를 살려보자예요. 그 말인즉슨 역사적으로 이들이 결론 내리기를 엔이 약해야 우리는 살아라는 국가입니다. 반대로 가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엔이 한도 끝도 없이 강하게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워낙 오랫동안 약세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될 수 있으니 엔 달러, 엔 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더 청산될 수 있다라는 건 예,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빅스가 계절적으로 대선도 있고 그래서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는 시기가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상 됩니다. 한두 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조정이 이뤄질 그런 상황이 아주 압도적인 게 오지 않으면 왔다리 갔다리 할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